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 쉽게 배워 바로 써먹는 경제적 사고 습관. 김두월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경제학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세상은 복잡하다. 경제는 더욱 그렇다. 모른 척 해버리고 싶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적인 일들부터 취업, 주택 마련, 노후 준비 같은 삶의 중요한 결정들까지 우리 삶은 모두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면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보는 것은 어떨까? 복잡한 세상에 휘둘리기보다는 경제를 이해하는 힘을 길러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나 혼자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모른다. 근육을 기를 때 트레이더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듯 경제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는 데에도 경제 전문가의 안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처럼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추상화다. 추상화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질문을 가져다 놓은 뒤 그 질문과 직접 관련 있는 것만 남긴 채 나머지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화 작업 끝에 남은 뼈대를 통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한 뒤 여기에다 발라냈던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다 붙이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러면 복잡해 보이기만 하던 현상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지난 300여 년간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추상화를 통해 경제 현상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수요 공급 모형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수요 공급 모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단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의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렇게 쉬운 그림에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 그림을 이용해서 경제 문제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어쩌면 세상의 어떤 화가보다 대담하게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이 책의 목적은 수요 공급 모형만큼이나 단순하다. 독자들의 머릿속에 수요 공급 모형을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바브 나무처럼 탄탄하게 뿌리박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의 뇌가 수요 공급 모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신문이나 TV에서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수요 공급 모형이 눈앞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경제 용어를 잘 아는 박식한 사람이 아니라 수요 공급 모형으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학 강의를 하고 네이버와 21세기 북스에서 이것을 기초로 책을 낼 기회를 주었을 때 나는 오랜 꿈에 도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마음먹었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지만 나는 그런 말랑말랑한 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요 공급 모형만으로 온전히 채우기로 했다. 수요 공급 모형만 가지고도 세상의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청중과 독자들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말 그대로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8번의 인터넷 실시간 강의 내내 수요 공급 곡선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양한 경제 현상을 설명해내는 바람에 네이버 정순지 팀장과 관계자들은 접속자 수가 적을까봐 속을 끓였다. 윤홍 팀장, 남영란 편집자를 비롯한 21세기 북수 관계자들은 수요 공급 곡선으로 가득 찬 책을 누가 사보겠냐는 말은 차마 못하고 그저 책을 독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만들 방안을 쥐어짜느라 밤을 지새웠다. 독자들이 원하는 책보다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나의 고집을 받아주고 멋진 모습을 갖춘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많은 분이 이 책과 네이버 영상을 통해 수요 공급 모형을 자기 것으로 만들길, 온전히 내 것이 된 경제학을 삶이라는 긴 여정의 길동무로 삼길 기원한다. 2021년 5월 김두얼 1강 경제학, 내 삶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 우리는 매 순간 경제적 고민 앞에 놓인다. 경제는 늘 곁에 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우리의 일상이 모두 경제활동이다. 내 생활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과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학은 일상적인 삶을 생각하는 유용한 도구다. 평소 우리가 하는 일을 다루는 학문이기에 더욱 친근하고 싶다. 정말 그럴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960년대 어느 날,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게리 베커 교수는 논문 심사를 위해 차를 몰고 학교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정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제 시간에 심사장에 도착하기 어려웠다. 베커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심사장 근처 길가에 주차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운 좋게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면 늦지 않고 심사장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쁘면 적지 않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베커 교수는 주차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내야 할 벌금이 얼마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제 시간에 심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일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주차 단속에도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네 라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용담인 양 이야기를 들려줄 테고 그게 다일 것이다. 베커 교수는 달랐다. 그는 이날 겪은 일로부터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8년 재와 벌, 경제학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베커 교수처럼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일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연구를 시작한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최재필 교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변기 좌대를 올려놓은 채로 그냥 두어야 할지 아니면 아내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했다. 변기 좌대를 그대로 두면 자신이 추가적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변기를 사용할 아내를 위한다면 좌대를 내려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지만 약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게다가 아내가 사용하기 전에 다시 또 자신이 좌대를 올리고 변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수고를 들인 셈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던 끝에 그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올려둘까 내려놓을까 변기 좌대 예절에 대한 남성 경제학자의 선언이라는 논문을 내놓았다. 결론은 무엇일까? 최재필 교수는 수식으로 가득한 10쪽가량의 논문을 통해 변기 좌대를 사용한 그대로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남자는 좌대를 올리고 여자는 좌대를 내리고 볼일을 본 뒤에 남자건 여자건 자신이 사용한 그대로 좌대를 놓아두고 나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많은 분들에게 위의 두 사례는 신선하게 혹은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경제학을 나와는 거리가 먼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앞의 사례처럼 가벼워 보이는 주제보다는
실업,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불평등처럼 무겁고 어려운 문제를 연구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큰 주제 역시 나와 우리 이웃이 매일, 매 순간 겪고 있는 일들이다. 차에 기름을 채우면서 기름값이 왜 이리 올랐어? 라고 의아해하거나 왜 내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도 뛰어난데 취직을 못할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분이라면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먼 세상 걱정이 아니라 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두 사례가 다룬 주제도 언뜻 보기에는 경제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베커 교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주차 위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범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주차 문제뿐 아니라 무단횡단, 쓰레기 버리기, 고성방가처럼 사소한 범법 행위에 대한 유혹은 일상생활 속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 불가피하게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할 상황에서 사람들은 적발되지 않았을 때 얻게 될 이익과 혹시라도 적발되었을 때 물어야 할 손해를 견주어 본다.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법 행위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이유는 법을 어겼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 과정에서 적발 가능성은 핵심 고려 사항이다. 경찰이 얼마나 자주 순찰을 하는지,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범법 행위가 발각될 확률을 결정하며 이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키고자 한다. 문제는 순찰을 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 또한 경제 문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아가 사기, 폭행, 강도, 살인처럼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교정 시설에 수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19년에 하루 평균 5만 4천여 명을 교정시설에 수용했다. 그리고 이 인원을 관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다.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막대한 돈을 쓰는 셈이다. 물론 이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재판을 하는 데 드는 돈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훨씬 더 커진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교정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을 범법자 처벌이나 교정시설 수용에 쓰는 대신 사회복지를 늘리거나 학교 등을 짓는 데 쓴다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범죄 예방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자원을 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순간, 범죄는 경제학의 주요 문제가 된다. 베커 교수는 196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범죄자들이 어떤 동기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이론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오늘날 경제학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은 법 경제학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논문 이후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왔으며 베커 교수는 이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최재필 교수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 연구가 병기자대를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를 따지는 것에서 그쳤다면 그야말로 기발하지만 쓸데없는 연구에 수여되는 이그 노벨상 후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그 논문이 실린 훌륭한 학술지에도 게재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병기자대는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 논문에서 밝혀낸 원리는 병기자대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분석하는 것은 그저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파트, 회사, 마트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왜 엘리베이터는 항상 꼭대기층에 있고 꼭대기층에서 타려고 하면 왜 항상 1층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한다. 이러한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승객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몇 층에 세워두는 것이 합리적일까?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예를 들어 2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렸다. 그 뒤 이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다시 내려놓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12층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까? 또는 엘리베이터를 20층짜리 건물의 가장 중간인 10층에 놓아두는 것이 효과적일까? 자동차 운전석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한 대 차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신체 조건이 다르다 보니 운전하기 좋은 핸들 높이나 의자 위치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화장실을 이용한 최재필 교수와 비슷한 고민에 빠진다. 운전석 위치를 그대로 둘까? 아니면 아내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조정해 둘까? 변기 자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문제는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존재한다. 최재필 교수는 쓸데없는 문제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그러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문제를 포착하고 분석한 것이다. 변기 자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내세운 다소 엉뚱한 사례일 뿐이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습관.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사회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창의력은 매일 보거나 겪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의문을 던지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인류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수억 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현상으로부터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원리를 생각해낸 사람은 아이작 뉴턴 뿐이었다. 뻔한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능력 덕분에 그는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 원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 경제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경제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능력은 나와 내 주변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나아가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릿속에도 경제학을 들어앉힐 수 있을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5년 이상 시간을 들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많은 경제학 이론은 매우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령 열심히 공부에 익혔더라도 그 이론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경제학 연구들은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최재필 교수의 논문처럼 어마어마해 보이는 수식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수요 공급 모형이다. 경제학 논문에 등장하는 복잡해 보이는 많은 이론들은 사실 수요 공급 모형을 분석 대상에 부합하도록 정교하게 만들거나 세밀하게 다듬는 것일 뿐이다. 아주 단순화해 이야기하면 경제학자와 비경제학자의 차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들을 수요 공급 모형의 관점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로 구분된다. 수요 공급 모형은 매우 단순하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모형은 너무 단순해서 굳이 이런 걸 익히려고 몇 년씩 공부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이 있다. 첫째, 이론은 단순할수록 좋고 그런 만큼 활용도도 높다. 수요 공급 모형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된다는 점,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모형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둘째, 이론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주먹 지르기나 발차기는 태권도를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태권도 동작을 본 사람이면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단자처럼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파괴력을 담아 주먹을 내지르고 발차기를 하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주먹 찌르기와 발차기라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세가 안정되고 움직임도 민첩해지며 발과 주먹에 힘이 실린다. 그렇게 5년, 10년을 지속하면 유단자도 되고 금메달리스트처럼 멋진 몸놀림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수요 공급 모형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1시간 정도,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훨씬 짧은 시간으로도 이 모형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데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이 모형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머리가 수요 공급 모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태권도 유단자처럼 되려면 주먹 찌르기와 발차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 몸에 익혀야 하듯이 수요 공급 모형을 머리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은 수요 공급 모형을 쉽게 배우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이다. 물론 이 책을 숙지한다고 해서 경제학 박사 수준의 경제학 지식이나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류현진 선수처럼 야구를 잘하진 못해도 야구 규칙이나 선수들의 특징을 많이 알수록 경기를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 모형을 잘 익혀두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복잡한 경제학이 단순해지는 마법. 세상은 복잡하다. 경제는 더욱 그렇다.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복잡한 이론이 필요할 수 있다. 욕조에 담겨있던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갈 때 생기는 소용돌이처럼 간단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어려운 수학이 사용되어야 하는지와 비교한다면 세계 금융위기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복잡한 경제 이론이나 수학 모형들은 사실 너무 단순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복잡한 현상을 분석한다는 것과 결과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라면 모를까. 일반인들, 심지어 경제학 내에서도 서로 전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 결과를 설명하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자신의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와닿도록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곧 경제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경제학 수업에서는 시험에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듯 설명하시오 같은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그림을 활용하는 것은 직관적인 설명의 한 가지 방법이다. 여러 쪽에 걸쳐 서술하는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줌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증진한다.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수요 공급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림 1-1은 수요 공급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더러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뒤에 3강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그림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힘이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한눈에 보여준다. 아울러 이후에 설명하는 것처럼 이 그림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수요 공급 모형에 입각해 최대한 말로 풀어 설명했다. 이와 아울러 그림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글만 읽어도 좋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수요 공급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아가 수요 공급 모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공부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진정으로 경제학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머릿속에서 수요 공급 모형을 그리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책에 제시되는 그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그려보기를 바란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수요 공급 모형을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경제학을 곁에 두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좋다.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 수요 공급 모형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렌즈와 비슷하다. 렌즈가 빛을 굴절시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이나 자그마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듯이 수요 공급 모형은 일반 상식만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제의 여러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요 공급 모형이라는 렌즈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하려면 우선 렌즈의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기구의 작동법도 배워야 한다. 수요 공급 모형도 마찬가지다. 2강과 3강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무엇인지, 두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재화와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등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수요 공급 모형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시장이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한 삶이 자급자족보다 우리를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가격 메커니즘이 서로 모르는 개인들을 엮어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4강부터 8강까지는 수요 공급 모형을 이용해 세상을 둘러보는 여정이다. 먼저 4강에서는 수요 공급 모형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주변의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시간과 돈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가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물건값을 치를 때 사용하는 돈의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수요 공급 모형을 이용해 이자율이 시간과 돈의 가격임을 파악하고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5강부터 7강에서는 시장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을 개괄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는 시장에서 자유로이 물건을 사고 판다. 그리고 원하는 가격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이루어지는 거래는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약과 같은 것의 거래를 금지한다. 혹은 공연을 볼 때 안표를 사는 방식으로 표를 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도 등을 이용해 법으로 가격을 높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마약 거래나 암표는 사라지지 않으며 최저임금제도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한다. 왜 그럴까? 수요 공급 모형은 이러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마지막으로 8강에서는 경기 변동을 살펴본다. 수요 공급 모형은 특정한 상품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힘을 통해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만 확장하면 수많은 재화가 거래되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호황과 불황은 왜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지를 확장된 수요 공급 모형을 이용해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